나뭇잎이 떨어져 산의 얼굴이 드러나고 공기가 맑아 경치가 더없이 수려한 계절. 가을의 아름다운 풍광은 올해의 끝자락을 화려하게 물들입니다. 이 땅에 솟은 산들이 사계 중 가장 어여쁘게 물드는 시간. 겨울이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 자연이 선사하는 찬란한 선물. 가을이 머문 자리엔 많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색과 그리고 가장 활달한 색이 동시에 만나는 게 가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잎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에 잎이 나고 이제 겨울에 잎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노화 단계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푸른빛 쪽이 더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단풍의 색깔하고 하늘의 빛이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 게 우리 뇌에서 굉장히 자극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현대인의 복잡한 마음만큼 이 계절을 바라보는 해석은 다양하죠.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또 그들의 생각에 따라 형형색색으로 다가오는 가을의 얼굴. 그래서 더없이 아름다운 가을의 색을 찬찬히 짚어보려 합니다. 사계가 뚜렷한 나라에 사는 우리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계절의 움직임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죠. 한층 선명해진 푸른빛의 하늘이 높아지고 초록의 산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여러 가지 색을 입기 시작합니다. 강렬한 빗줄기는 코끝을 스치는 선선한 바람과 만나 따스하게 내려앉죠. 그리고 건조해진 공기를 타고 전해지는 특유의 낙엽 냄새까지.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 모든 변화는 대지에 가을이 내려앉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담숲에 사는 자작나무는 가을을 맞이해 초록의 잎을 노란 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붓으로 톡톡 노란색을 찍어놓고 있는 과정인 듯 자작나무의 새하얀 줄기와 연한 빛 잎들의 조화가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내는데요. 가을의 자작나무는 겨울의 모습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가을을 마주하며 보고 느끼는 시간의 색깔들. 저마다의 멋이 있지만 가을을 대표하는 건 역시 붉은색일 겁니다. 빨강, 주황, 다홍 등 붉은 빛을 표현하는 색깔은 다양한데요. 초록에서 붉은색으로 나뭇잎들이 변하는 과정만 해도 여러 가지 붉은 컬러가 등장하죠. 만약 그림을 그린다면 붓을 잡은 당신은 결코 한 가지의 색으로만 단풍을 표현하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가을 단풍의 인상은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매우 매력적인 색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질수록 또 건조해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물드는 단풍. 가을철, 하루가 갈수록 한층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가을색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산과 들로 향합니다. 단풍놀이를 즐기는 민족. 옛 선인들은 가을에 꽂힌 단풍의 정취를 시 한 수로 노래했죠. 흰 구름 맑은 내는 골골이 잠겼는데 가을의 붉은 단풍 봄꽃보다 고하라. 천공이 나를 위해 뇌빛을 꾸몄으니 산도 붉고 물도 붉고 사람조차 붉어라.
16세기 조선시대 유학자인 조식 선생은 지리산을 17번 올랐을 정도로 지리산의 풍광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피아골의 단풍을 보며 온 산이 붉게 타서 산홍이고 단풍이 맑은 물에 비춰서 수홍이며 사람도 붉게 물들어 보이니 인홍이라 했습니다. 때문에 피아골을 오늘까지도 삼홍소라 부르고 있죠. 고려말 문신 이색 선생은 시를 통해 단풍나무가 사랑스럽다라고 예찬하기도 했는데요. 비 내린 가을산 많은 낙엽, 비단 위에 다시 꽃을 보태니 가장 사랑스럽네. 지금까지도 단풍숲을 읊은 구절이 회자되는데 비로소 봄꽃보다 붉음을 경험하였네. 수백 년을 이어온 가을날의 풍류, 단풍놀이. 멋진 풍광을 눈에 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사계절 중에서도 유독 가을의 멋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단풍을 즐기는 것엔 색채에 관한 심리가 깃들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정 색을 보게 되면 감정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물론 채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자기 목소리가 약해지는 거니까 감정의 강도가 약해지겠죠. 하지만 채도가 올라가고 색이 선명해질수록 그 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감성이 늘어납니다. 유난히 우리나라는 감성으로 말하는 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늘색, 그러면 측정은 할 수는 없어도 하늘을 보면 보이죠, 색이. 바다색, 측정할 수가 없어요, 물을 떠서. 하지만 보입니다. 그러나 취향색은 눈을 감고 느끼는 색입니다. 추향색, 말 그대로 가을의 향기와 그 분위기를 담은 계절의 색을 말합니다. 익어가는 과일과 곡식, 그리고 울긋불긋 물든 나뭇잎. 한 가지 색이 아닌 가을이 품고 있는 다채로운 이미지를 한껏 함축하고 있는 추향색은 화려함부터 소박함까지 단풍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색입니다. 눈을 감고도 선명히 느껴지는 시간과 공간의 색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한편으로 가을 색깔은 색채 심리학적으로도 활동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계절의 아름다운 순간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던 데에는 개인의 이유 외에도 가을의 색채가 한몫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사람들이 가을 단풍을 보면서 좋아하시는 것도 부류가 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유채색을 보면은 뭔가 활달해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색채가 행동을 유발하는 걸 봐도 채도가 높을수록 유발을 합니다. 근데 가을이 되게 되면 녹색부터 빨간색부터 다 있고 채도도 올라갑니다. 화려합니다. 게다가 잎이 좀 얇아지면서 태양을 통과하게 되면 빨간도 아주 선명한 빨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스스로도 빨간색의 영향도 심리적으로 받고 또 햇빛의 영향도 받고 거기다가 비교적으로 파란색 하늘, 우리 맑은 파란색 하늘이 보여지니까 아주 채도 대비가 선명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절묘한 게 우리가 만든 색종이 두 개를 비교하면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자연색들이 두 개가 되니까 아주 알맞게 우리 눈에 편안하고 재밌는 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품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대지의 포근한 향기와 숲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차분해지며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힐링한다라고 말합니다. 힐링은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며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죠. 나무와 식물들, 그리고
샘물이 키워내는 생명체들. 이들이 만드는 싱그러운 조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고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현대인의 심리질환 치유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기분이 우울해지면 사람이 활동량이 줄어들고 주로 생각이 이제 안 좋은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단풍놀이를 한다는 게 결국 야외로 나가고 그 단풍의 색깔을 감상을 하고 또 단풍 감상하면서 또 하늘에 빛이 또 들어오죠. 그런 것들이 우리 뇌를 자극하면서 이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며 모든 일에 의욕이 없거나 밥맛이 없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증상들. 일상 속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우울한 기분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저하된 상태로 우울증과 구분되는데요. 우울증은 행동과 수면, 식생활 등 생활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정신 기능이 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평소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길고 긴 코로나19 방역 기간에도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죠. 우울증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닌 전문가와의 상담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 과정에 있어 자연적인 요소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빛의 자극이 기분에 도움이 돼요. 근데 주로 푸른빛 쪽이 더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단풍의 색깔하고 하늘의 빛이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 게 우리 뇌에서 굉장히 자극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계절성 우울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푸른빛에 가까운 빛에 노출됐을 때 기분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주로 오전에 이제 빛을 쬐었을 때 더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 사람에게 치유의 힘을 건넵니다. 시간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숲의 아름다움 또한 보는 이들에게 기분 좋은 생각을 심어주죠.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선 절경의 감동은 두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와 경험에 의한 결과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가을의 멋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단풍이 든다는 건 정상적으로 순환하던 식물의 체내에 어떤 변화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무성했던 철학의 잎들이 색깔을 바꾸는 현상은 기온, 일조량과 관계가 있죠. 곧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진 것을 감지한 나무는 잎으로부터 영양소와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줄기와 잎의 연결 통로를 차단합니다. 이때 잎에선 그동안 나무 생장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한 가지 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입니다. 단풍의 대표색인 붉은 빛을 만들어내는 물질이죠. 추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양분을 비축해야 하는 나무의 입장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건 조금 버거운 일이기도 할 텐데요. 자연현상에는 분명 이유가 따릅니다. 단풍을 연구하던 이들은 나무가 안토시아닌으로 나뭇잎을 물들이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찾아냈는데요. 영국 임페리얼대 토마스 되링 교수팀은 붉은 단풍이 식물의 해충을 물리치기 위한 나무의 방어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수액을 빨아먹는 진딧물에게 70가지 색깔을 각각 물에 타주고 그 반응을 관찰했는데요.
빨간색 물과 비교해 노란색 물의 6배, 녹색에는 3배의 진딧물이 몰려들었습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해충에겐 피하고 싶은 물질인 거죠. 붉은색의 단풍잎이 식물의 독소로 쓰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콜게이트대 연구팀은 다른 종의 나무가 곁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나무가 안토시아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연구진이 각각 다른 색의 잎을 상추 씨앗 위에 두고 싹이 트는 수를 확인한 결과 붉은 잎을 아래에 둔 시험군이 가장 적게 싹을 틔웠습니다. 붉은색 잎이 땅으로 떨어지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땅속에 스며들어 다른 수종의 생장을 막는다고 추정할 수 있죠. 주로 붉은 계통이라든지 이제 뭐 보라색, 푸른색 이렇게 산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안토시아닌의 역할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꽃이나 열매의 색깔을 줘가지고 이런 수분을 위한 수분자들을 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포식자, 이런 천적을 방어하는 물질로도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다른 식물의 생장을 저해하는 그런 타감 작용을 하는 물질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단풍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붉은색 잎과 노란색 잎은 색을 띠는 원리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노랑 단풍은 화려한 붉은 물결과 비교해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가을의 은행나무는 매우 특별한 노란색을 띠죠. 병아리의 연한 빛깔도 있고 개나리의 짙은 노랑도 엿보이는 더없이 풍성한 노란색의 향연. 여름의 짙은 초록색 은행잎들은 가을이 깊어갈수록 점점 연해지며 눈부신 노랑으로 옷을 갈아입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안토시아닌처럼 새로 형성된 색소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잎 속에 존재한 크산토필과 카로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는 한여름의 나뭇잎은 엽록소로 가득합니다. 엽록소의 초록빛이 너무 강해 함께 있던 다른 색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기온이 떨어지고 가을의 건조 기후가 지속되면 식물엔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잎은 광합성을 이전만큼 하지 못하게 되고 점차 엽록소가 파괴되는데 이때 노란빛을 띠는 색소들이 드디어 제 색깔을 드러냅니다. 가려져 있던 크산토필과 카로틴이 비로소 자신의 빛깔을 뽐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식물의 잎 속에는 그런 엽록소뿐만 아니라 우리 크산토필이라든지 카로틴과 같은 이런 노란색이나 주황색 색소들이 같이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엽록소가 분해가 되면서 이러한 주황색, 노란색 계통의 색소들이 각자의 색깔을 내게 됩니다. 또한 잎 내에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를 생성을 하여서 그 붉은빛의 단풍색을 나타내는 수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무마다 가지고 있는 색소의 종류와 함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수종마다 단풍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가을의 중심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빛과 색, 그 찬란한 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을 누구보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고개를 들어 하늘 한번 올려보고 낙엽의 운치를 감상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스치듯 지나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게 우리의 시간을 잠시 내어주는 건 어떨까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지금을 기억할 추억을 갖는 겁니다. 어쩌면 1년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일일 수도 있죠.
누군가는 미학적인 관점에서 혹은 과학적인 시선으로 계절의 변화를 다양하게 해석할 텐데요. 어떤 방법이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을을 즐기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특별한 여행을 하는 이를 따라 강원도로 가볼까요? 민족의 명산 설악산. 백두대간의 중심부에서 한반도의 기둥 역할을 해내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가을을 맞이합니다. 푸르게 빛나던 계절을 보내고 가을 빛으로 단장하는 모습은 천의 얼굴로 비유되곤 하는데요. 붉게 물든 단풍이 암봉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죠. 사람들은 가을이 빚어낸 단풍을 즐기려 설악산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깊은 골짜기, 맑은 물, 그리고 암석이 어우러진 남설악은 최고의 단풍 명소로 손꼽히는데요. 그 아름다움을 글과 사진으로 읊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한 남자. 그가 향하는 목적지는 오직 가을에만 닿을 수 있는 귀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어디로 안내할지 그의 가을 여행을 따라가 볼까요?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주변을 감상하며 자연의 찰나를 담아내는 이문석 씨. 그의 직업은 여행 작가입니다. 이문석 작가는 비경을 찾아 자연을 누비며 자신만의 시선으로 여행지를 해석해 사람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전하는데요. 봄의 설렘과 여름의 열정이 익어가는 가을은 그가 선택한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풍부한 색감과 농익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가을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주는 그 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가을이 주는 또 가을만의 정취가 있고 그런 것에서 많은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작가들 중에는 가을 아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을 아리라는 거는 정말 가을이라서 더 애잔한 마음도 들고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또 표현했을 때 독자들이나 감상자들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영감을 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을의 미학을 논할 때 단풍 명소라 일컬어지는 산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에게 자연의 멋스러움을 전해준 만큼 저마다 그려내는 풍경 또한 다양한데요. 작고 붉은색의 아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은 여러 종류의 단풍나무가 고루 분포하고 있어 가장 화려한 단풍을 즐길 수 있죠. 설악산의 가을은 붉은 당단풍이 백미를 이룹니다. 여기에 노란색 계열의 물풀의 나무, 상록수의 푸른빛이 더해져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그 다채로운 색이 우리를 가을의 정취로 인도하죠. 설악산의 깊은 산골에 녹아든 가을의 흔적. 설악의 단풍을 더욱 빛나게 하는 건 시선이 닿은 곳마다 자리한 기암괴석입니다. 높게 뻗은 암봉을 배경으로 절묘하게 자리 잡은 단풍이 조화를 이루며 감탄을 자아내죠. 유려한 색을 따라 걷다 보면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맑은 물을 자랑하는 용소폭포는 단풍과 어우러져 저만의 풍경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문석 작가는 이렇게 다양한 멋을 뽐내는 설악산의 모습을 담으려
매년 이 산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선 설악산 하면은 이제 귀암괴봉이 아주 멋지고요. 그 귀암괴봉 사이로 또 이 나무들이 같이 자라서 어우러지는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설악산에는 특이한 게 계곡이 많습니다. 그 계곡을 따라서 또 걷는 길도 아주 호젓하게 걸을 수 있어서 어떤 등산의 묘미와 그리고 산책의 묘미를 두루두루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문석 작가의 이번 가을 여행 최종 목적지는 만경대입니다. 꼼꼼히 챙겨 쓴 마스크로 인해 가을의 향기를 한껏 맡을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만경대에 오르는 길은 처형인 만큼 설렘을 안고 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만경대와 가까워질수록 더욱 짙어지는 단풍은 깊어진 가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문석 작가에겐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이 단풍을 조금 더 풍성하게 즐기는 자신만의 팁이 있다고 합니다. 빛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비치는가에 따라서 단풍의 색깔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정면에서 떨어지는 햇볕을 받으면은 그냥 본연의 색이 나오겠지만은 뒤에서 떨어지는 빛, 흔한 얘기로 그 역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광을 받으면은 단풍의 어떤 결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측면에서 떨어지는 빛은 또 부드럽게 이렇게 밀려나가기 때문에 또 다른 색감이 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빛과 같이 본다는 게 단풍을 보는 어떤 재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풍을 즐기는 사이 어느새 좁다란 길과 마주한 이문석 작가. 느려지는 발걸음이 고지가 머지않았음을 말해주는데요. 길을 따라 천천히 발길을 옮겨보니 숨어있던 만경대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봉산부터 만물상, 한계령까지 유려한 산맥 위에 내려앉은 단풍이 웅장함을 자아내는 만경대. 탐방로가 폐쇄된 이후 2016년이 돼서야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비밀의 장소인데요. 약 50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만큼 천혜의 자연을 자랑합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장관을 놓칠세라 카메라를 두 손에 쥔 이문석 작가. 첫 만남의 감동을 담아내기 위해 셔터 버튼에 얹은 손가락에 힘을 실어보기도 하고 두 눈으로 다시 한번 풍경을 곱씹어 보기도 합니다. 만 가지 풍경이 있다라고 해서 만경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정말 봤을 때 그 만 가지 풍경이 다 펼쳐지는 것 같아서 더욱 좋고, 그리고 특히나 이게 안봉과 그리고 그와 절묘하게 또 어우러지는 소나무가 같이 있고, 그리고 또 단풍이 색을 발하고 있어가지고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만경대의 느낌을 잊어버리기 전에 이문석 작가는 한적한 곳에 앉아 펜을 꺼내들었습니다. 만경대의 추억을 한 편의 시로 남겨두려는 건데요. 만경대는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너의 붉은 얼굴은 분기탱천하는 분노의 찬색이 아니다. 시간에 무릎 꿇는 순종의 색이다. 철 따라 옷을 갈아입는 너에게서 시간의 절대성을 배운다. 가을 속 자연의 이치를 다시 한번 깨달은 이문석 작가. 여행을 통해 사람들과 기억을 공유하는 그에게 가을은 여행의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계절인데요. 또 다음 여행지에선 한층 깊어진 가을이 그의 감성을 더해주겠죠. 가을에 여행을 가고 싶은 이유는
단풍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풍 때문에. 만약에 단풍이 없다라면은, 가을에 단풍이 없다라면은 가을 여행은 아마 절반으로 뚝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가을을 풍성하게 하고 가을을 더 가을답게 하는 것은 단풍이지 않을까. 봄은 좀 설렘이라면은 가을은 뭐랄까요? 좀 충만함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호숫가에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 도심 속 작은 휴양지 공지천 일대에 내려앉은 가을은 그 어느 계절보다 고즈넉합니다. 푸른 하늘을 담아내는 수면 위로 단풍이 어우러져 더욱 멋스러움을 자아내죠. 공지천의 물결과 의암호가 만나 장관을 이루는 곳. 수변을 따라 자리한 산책길엔 색깔옷을 갈아입은 나무들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온 가을은 오색빛으로 풍경을 바꿔놓은 듯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 높고 청명한 하늘, 그 아래 추향색으로 물들기 시작한 세상은 가을의 낭만을 즐기는 이들에게 사색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한편 짧아진 낮만큼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은 신체 리듬을 흐트려 계절성 우울증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흔히 환절기에 접어들어 기분이 울적해지고 무기력해질 때 가을 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조 시간의 변화로 멜라토닌 조절에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계절성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건 다양한 색상이 어우러진 단풍, 그리고 파란 하늘과 같은 자연 풍광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우울감을 증가시키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전체 인구에서 한 5% 정도,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계절이 바뀔 때 이제 우울감이 심해지고 또 의욕이 떨어지고 또 불면증이 생기고 뭐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꼭 단풍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깥 활동, 야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풍은 또 상당히 빛도 밝고요, 화려하고 굉장히 그 자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은 듭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 우리에게 세 번째 계절의 시작을 알리던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리며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는 낙엽은 가을의 운치를 더해주는데요. 세상을 물들이던 단풍이 지고 또 다음 해를 기약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자연의 이치겠지만, 여기엔 나무의 특별한 생존법이 숨어 있습니다. 단풍나무, 은행나무와 같은 화렵수는 양분을 흡수하기 힘든 겨울이 오기 전에 잎자루와 가지가 붙은 곳에 떨켜라는 세포층을 형성합니다. 이 세포층은 잎으로 가는 물이나 양분의 공급을 막아 나무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죠. 나무는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그 점차 낮아지는 온도라든지 짧아지는 그 낮의 길이를 감지를 해서 그 식물의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그 앱시스산을 방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호르몬이 방출이 될 경우에 이제 식물은 잎과 가지 사이에 그 우리가 떨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특수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조직은 그 뿌리로부터 그 잎에 그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것을 차단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 중에서 엽록소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엽록소가 분해가 되게 됩니다. 떨켜층으로 인해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나뭇잎은 엽록소 분해로 인해 단풍이 들고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찬바람이 불면 떨켜층의 세포벽을 녹이는 효소가 분비돼 떨켜층이 녹아 잎이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죠.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의 생존 전략. 다음 계절을 기약하는 나무의 선택은 화려한 오색 단풍으로 한 번,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갈색으로 또 한 번, 가을의 색을 덧칠합니다. 세계 향연이 이어지는 계절. 우리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 제 모습을 드러내는 색색의 꽃 속에서도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 들판을 분홍빛으로 물들인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 가느다란 줄기 끝에 피어난 꽃이 바람결에 몸을 맡긴 채 깊어가는 가을에 향기를 더해주죠. 길가를 걸을 때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코스모스는 6월에서 10월경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절정을 이뤄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지나서야 피어나는 꽃. 특유의 수수함을 가진 이 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걸까? 그 해답은 가을 꽃의 특징과 가을이라는 계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빛 가을을 수놓는 꽃, 대지 위에 흰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은 듯 순백의 자태를 뽐내는 메밀꽃 역시 가을을 대표하는 풍경입니다. 낮이 짧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가을에 비로소 꽃을 피운 것인데요. 이런 꽃을 가리켜 단일식물 혹은 가을꽃이라 부르죠. 흔히 꽃이 피는 건 온도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조량입니다. 가을꽃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햇빛을 받아야 꽃을 피우는 봄꽃과 달리 일정 시간 이상의 어둠이 필요하기에 일조량이 적은 계절에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데요. 긴 밤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은 가을 풍경에 생동감을 덧입혀줍니다. 열매를 맺은 식물이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는 무렵에서야 만날 수 있는 존재. 겨울이 오기 전 씨앗을 만들어야 하는 가을꽃은 달콤한 꿀과 짙은 향기로 곤충을 불러들이며 꽃가루 바지를 서두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싱그러운 봄날을 함께하기보다 찰나의 계절을 함께하는 꽃. 짧은 시간을 탓하지 않고 생명을 이어가며 우리에게 찬란한 가을의 기억을 심어주기에 가을의 꽃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수목원에서는 다채로운 가을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 저마다의 색으로 자신을 치장한 나무는 풍요의 계절이 그려낸 한 폭의 수채화와도 같은데요. 시원한 가을 공기와 흙내음, 그리고 빼어난 가을 풍광이 사람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이끌죠. 때맞춰 피어난 국화꽃은 진한 향기로 가을을 전합니다. 알려진 품종만 해도 2000여 종에 이를 만큼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가진 국화는 잘 가꿔진 정원에서 제 모습을 한껏 뽐내며 사람들을 맞이하는데요. 선인들 또한 관상용으로 심어놓은 국화를 보며 그 아름다움을 즐겼다고 합니다.
서리가 내리고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어서야 피어난 후 추위에 굴하지 않는 국화의 고고함을 바라보며 군자의 기품을 노래하기도 했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 이정보 선생은 이런 시조를 남겼습니다.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봄바람을 다 보내고 나뭇잎 떨어진 추운 계절에 너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매서운 서리에도 높은 절개를 지키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신념을 지켜나가는 선비의 절개를 국화의 비유에 표현한 것인데요. 지금도 변함없이 꼿꼿한 국화의 자태는 가을을 즐기는 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합니다. 어떤 이는 가을 속에서 자신만의 기억을 만들어가고 또 어떤 이는 예술적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사색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쓸쓸함을 토로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가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일 뿐, 가을은 매년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느 계절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 가을. 어떤 모습의 가을과 마주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가을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게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나는 가을에 풍성함을 좀 느끼고 싶다. 풍요로움을. 그러면 그렇게 먹는 거와 함께 하면서 야외에서 그걸 즐기는 거고,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속에 그 숨어있던 그 아주 예민한 그 풍성한 감성을 드러내서 글 한 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겨울에는 없는 감성이 가을에는 낙엽 하나를 보면서 그 예쁜 색에 숨어져 있던 감성이 나와서 아주 자기도 시 한 번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즐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을. 이 두 글자에 공존하는 찬란함과 쓸쓸함은 다음 해에도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때의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가을을 맞이할까요? 그 계절이 우리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느낄 거란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